집을 팔아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면서 내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이렇게 세금 압박을 경고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도 시사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정보연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소셜미디어 부동산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다주택자들 아마 들고 버티기 어려울 거다 세금으로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중과 유예 안 하고 들고 버티면 아마 못 견디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윤지혜 랩장님, 이 시장의 혹시 반응이 어떻게 조금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가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하니까 사실은 6에서 45%만 규제 지역에서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옛날로 가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이렇게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벌써 6년, 7년, 8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관련된 굉장히 이제 징벌적인 세금이다 논란들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최근 3년 사이에 저희 이제 부동산 114에서 매년 600건, 뭐 한 1000건, 많을 때는 한 1000건 정도 연애 상담을 합니다만 매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겠다라는 상담은 계속 비율이 줍니다. 비율이 줄어든다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미 3년 사이에 일반 과세할 때 핵심지 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에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 이미 2, 3월에 했던 정책을 1년 정도 기간을 줬으니까 기간은 충분했다 이런 인식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리할 분들은 상당수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들이 그렇습니다. 팔 만큼 팔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주택으로 남아 계신 분들의 특징은 이제 핵심지 쪽,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들에 1주택이 있으면서 그 외의 지역에 주택을 더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핵심지 쪽에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비아파트 유형들 조금 덜 똘똘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중과세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덜 똘똘한 것들부터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계약 시점까지는 뭐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 5월 9일 시점에 그 전에 계약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비아파트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은 좀 감수하고 가실 분들이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만약에 팔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팔기에는 시간이 너무 좁다. 이런 불만이 많으니까 5월 9일 계약까지는 인정하겠다.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는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5월 9일 계약이라는 게? 네, 원래는 그 5월 9일 날 종료가 되면서 다시금 중과가 적용되는 시점이 5월 10일부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 첫 계약금이 오가는 시점까지는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뭐 50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서너 달 좀 봐야겠죠. 지금 당장 계약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과 적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계약 시점을 5월 9일까지로 조금 연장을 좀 시켜준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뭐 매매 대금에 뭐 보통 10%에서 20% 남짓으로 계약금을 보내는데 뭐 가계약 포함해서 어쨌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계약금 성격의 대금이 오가면 그 계약까지는 잔금이 뭐 그 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과 유예까지는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 시점이 남았고요. 앞서 이제 랩장님 말씀처럼
2017년 뭐 파리 대책부터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는데 단연간 그 시장을 견뎌오면서 이미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네.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셨거나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37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다주택자가요? 예.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네. 1주택이 이제 251만인데 2주택 이상이 이제 37만입니다. 37만 명이 2주택 이상. 네. 그리고 경기와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으로 넓혀 보면 예. 2주택 이상 이제 112만 가구고요. 예. 공동 명의든 이제 다주택자 수로 보면 한 150만 명 정도인데 예.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그 신축 공급은 우리가 뭐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기축의 어떤 매물출을 통해서 유통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네. 취지인 건데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서울시 안에서 이런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내놓는 매물들이 총 이제 10만 건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 대책도 있었고 한 38% 정도 매물이 감소하면서 5만 6천여 개의 매물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37만 그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한 1만여 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네. 내놔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숫자도 그러니까. 있어서 조금 시장은 안정세가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수급 여건의 근본적인 어떤 구조를 바꿀 만큼의 매물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핵심지 같은 곳들은 또는 차익이 많이 남겨진 곳들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차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판단할 때 핵심지보다는 가치 상승이 조금 더 덜할 외곽 지역 예. 매물부터 먼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금 한번 매물이 좀 잠길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처럼 네. 그 사이에 이제 다음 달에 또 예정되고 있는 예.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된 대출과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공급 계획에 대한 어떤 정책의 그런 누적 효과에 따라서 네. 집값의 향방 또는 심리의 향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이 과연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오실 것인가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걸 우리 정부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들고 버티면 세금 굉장히 못 견디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파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 훨씬 무겁게 하겠다는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들고 버티는 사람들 못 견디게. 우리가 이제 세금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거래세도 높이고, 예. 그리고 보유세도 높이고, 네. 그리고 증여 상속으로 우회 못하도록 높이고, 다주택자 관련된 것도 높이고, 개인도 높이고, 법인도 높이고 다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많거나 법인이거나 혹은 임대사업자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개수를 보고 이미 중과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정책이 가격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느냐? 시장 효과를 안정. 유발했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결과만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폭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양도세는 거래세 범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세가 부활하면 개수에 대한 관점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리고 취득세도 이미 규제 지역에서 중과세 중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보유세 부분에서까지 이걸 높인다라는 논조가 되면 다 올린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 거의 같죠.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 말기에 징여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개편을 하자라고 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아무래도 뭐 계엄의 탄핵에 이런 국면에서 논의조차 못 되고 개정이 못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이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할 때의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걸
한 번에 전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개편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어떤 걸 높였을 땐 어떤 걸 낮추고 이런 부분들 밸런스가 중요한 건데 예. 단순히 높이게만 하는 형태들은 사실은 논의의 과정들이 중단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네. 이렇게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면 네. 부자 감세를 왜 해줘야 되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왜 감세를 해줘야 그렇죠. 되냐. 혹은 1주택자인데 고가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분은 부자니까 왜 감세해줘야 돼? 이 논리가 되다 보니까 예. 부자 감세를 해주면 안 된다 논의가 되면 이렇게 다주택자 중심으로 징벌적인 세금 논의로 발전을 하게 되고 예.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예. 약간은 좀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출은, 이 네. 이자 부담을 전가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세금은 항상 전가 이슈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네. 임차인, 그러니까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요. 예. 새로운 매수자에게 사실은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이만큼 내고 있으니 내고 있으니까. 네가 이만큼 부담하면 내가 이 부분을 팔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매수자 그리고 임차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전가를 하다 보면 네. 사실은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 이 보유세 혹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 부담을 했으나 예. 타인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전가를 전가가 하면서 된다. 이게 효과가 사실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그러네요. 된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지금 양도세 중과와 함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살지 않은 1주택자, 지금 1주택자 오래 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양도세 감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분들 비거주 1주택자도 뭔가 양도세 중과를 이 배제하는 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하는 걸 확실하게 적용할지 네. 또는 비거주 1주택자의 뭐 보유세도 올릴지 1주택자에도 좀 관심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이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그런 이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네. 지금 그 업계에서는 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보유주택 수가 2채 이상의 다주택자만 이제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1주택자를 모두 실수요자 범주에 넣지 않고 예.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네. 보유만 하고 있는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도 네. 일종의 이제 투자 또는 이제 그 투기 투기로. 수요로 이제 간주를 하고 예.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그 장특공에 대한 이제 좀 혜택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미 이제 거주와 보유 여건을 나눠서 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거주와 보유를 반반씩 40%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이상 그 거주를 하면서 네. 보유를 10년 동안 했을 때는 예전에는 80%였지만 지금은 네. 48% 정도 공제를 받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더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오래 가지고서 차익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오래 있어봤자 득대할 게 없으니 빨리빨리 좀 시장의 매물로 네. 내놓게끔 하려는 그런 유인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런 장특공이 종부세에도 이렇게 적용이 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네, 현재도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는 종부세가 5년 이상은 20%, 예. 이제 10년 이상은 이제 40% 이렇게 공제를 받는데 예. 이 세율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과표를 좀 옮길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치도 어떻게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비거주든 저구든 거주든 1주택자들의 종부세. 네.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는 그거는 뭐 거주 비거주 관계없이 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보유세도 무거워질 거라고 지금 시장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진화, 시장은 또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의 화두가 하나 생겼죠. 이게 1.0 버전입니다. 똘똘한 집 한 채 기준으로 변경이 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것들을 목도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물건
유형이 추가돼요. 연식과. 그래서 네. 똘똘한 신축 아파트 네. 한 채로 진화합니다. 이게 2.0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3.0 버전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예. 똘똘한 거주용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겁니다. 거주용 신축 그렇습니다. 아파트. 거주라는 조건들을 예. 넣음으로써 예. 사실은 우리가 핵심지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보유세든 거래세든 사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거주를 해야 된다 쪽으로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애매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건 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들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이슈에 직면을 합니다. 거주를 특히 의무화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핵심지에서 우리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렇죠. 그 지역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현상들을 해야 봤듯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들이 추가되니까 사실은 외곽지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택, 오산, 뭐 의정부 이런 데서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결국은 서울 중심권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 이 거주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이 핵심지에서는 물건이 더 안 나오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니까 강화된다. 이게 서울 쪽에서의 핵심지 쪽에서의 가격을 하락으로 혹은 안정화로 끌 수 있는 이슈로 보기는 좀 예. 어렵습니다. 예. 자, 이런 대책으로 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역대 이런 다주택자들 중과세가 크게 성과를 못 봤는데 비단 뭐 이번은 이재명 정의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세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가 이제 동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예. 집값 안정을 조금 기대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집값 상승률 우리가 한국부동산 통계라든지 네. 또는 한국은행의 뭐 주간 아파트 어떤 예. 심리 지수란 이런 걸 보면은 상승폭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거는 뭡니까? 이런 정책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별로 안정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했던 6.27 대책도 있었고, 예. 근데 그 대출 규제 효과가 광복절까지 딱 3개월 남짓이었고요. 예. 그리고 97은 공급 대책이었고, 그리고 10월 15일 날 나왔던 이제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확대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고강도 대책이 있었는데, 서울 집값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50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배경에는 예. 결국에는 이제 집을 수요로 하는 이제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네. 구매하고자 하는 그 재화가 지극히 좀 한정적인 곳에서 그 신축 공급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까 네.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 내년에 사거나 내후년에 살 때 네. 현재도 고점인 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시간이 그렇다고 흘렀다고 해서 가격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향으로 좀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과 이제 유동성으로 인한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이제 그 하락하는 속도도 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여기서 오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크게 좀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서울 일부 지역, 뭐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남 3개구에 뭐 이쪽 특정 지역만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좀 이런 이제 국지적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모습이다. 네. 세금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윤주혜 의원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기점이 5월 9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종부세 기준을 바꾸게 된다. 1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종부세를 바꾸게 된다면 그 기준 어떤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종부세 가격이?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10.15 대책을 발표할 때 예.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개편안을 한두 달 내로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11월, 12월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세금을 이슈로 던진 거 외에 예. 특별히 보유세를 어떻게 하겠다. 혹은 양도세를 어떻게 하겠다.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아예
시장에 거론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비율 자체를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올리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 했는데도 예. 재산세, 종부세가 꽤 늘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부분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편에 대한 방향성에서도 지금 뭐 1주택자 관련된 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논의 시작이라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추정하는 것들은 예. 지금 기재부 쪽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만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은 분명해진 거고요.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집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는 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종합부동산세가 무거워지려면 종부세 무슨 기준일이 보통 있잖아요. 언제까지 뭐 팔면 만약에 올해 종부세가 세금이 무거워지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피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없으니까. 않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계산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이런 이제 뉘앙스와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예. 시장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 이것보다 효율적인 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요번에 그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그럼 내가 이거 처분해야지 될지는 글쎄 지금 예,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의 기산일은 6월 1일입니다. 예. 6월 1일이라는 것은 기준일이 6월 1일까지 보유하고 보유하면? 있는 사람이 보유세 대상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안해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종부세가 훨씬 올라가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분이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소유권 관계가 그 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 전에. 네. 단순히 계약만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사실 집을 사기도 어려우니까 팔기가 어렵다는 거하고 똑같아서 과연 그런 짧은 기간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은행 대출 제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대출 규제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머니 무브가 금융 쪽에 계시니까 머니 무브가 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자금이 중시로 가는 건지. 되게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이제 금융시장과의 결합을 통한 이제 부동산 시장 부양은 아닌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작아지니까 자기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통계를 볼 때마다 아 우리나라 정말 현금 부자 이렇게 많았구나 새삼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요? 자산 간의 영역 간 머니 무브가 사실 예전에는 그 MZ 세대로 대변되는 그 젊은 실구매 수요층 3, 40대가 뭐 디지털 자산이나 코인 다른 주식에서 돈을 벌면 결국에 자산 시장의 종착역이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 이게 좀 선순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이제 5천을 한번 이렇게 돌파했지만 그 증시에서 차익 실현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오는 듯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대출 규제함으로 인해서 일단 목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좋은 시장에 계속 일단은 좀 머물러 있고 거기서 투자를 좀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모니터링 좀 해봐야겠죠. 네, 머니 무브가 과연 누가 앞에서 끌고 있는 건지 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시장의 자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되려면 지금 이렇게 기존의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것 못지않게 늘 바라는 게 신규 주택이 빨리 좀 나와야 된다는데 공급 확대가 뭐 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발표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부가 뭐 연말에 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뭐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뭐 서울시는 지난해 이제 97 공급 대책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때 이제 135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 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9월 말에 31만 호 정비 사업 주도로 해서 공급하겠다 하면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수도권에서 135만 호와 예. 서울에서 이 31만 호, 32만 호 하는 이 부분들이 네. 사실은 물량이 중첩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 했고 여기서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 했고 예. 서울 물량들이 중첩되니까 사실은 이 접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뭐 지난해부터 해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께서 만나서 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나올 거야를 항상 되묻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 부지 그리고 예. 용산 그 국제 업무지구 부지 이런 데들을 활용해서 공급수를 뭐 10,000호, 뭐 10,000호, 5,000호 뭐 이렇게 늘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지금 다시 끌고 오는 분위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 예. 사실은 우리가 신축 공급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네. 지금 신축 공급을 할 때 분양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분양가가 네, 네. 우리가 이제 공급을 뭐 10,000호, 20,000호 이렇게 늘리는 건 좋은데 예. 사실 시장 체감상 지금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공공에서 나오면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네. 형태가 되긴 합니다만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도 상당하고요. 네.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좀 묶이고 이제 세금과 관련된 중과 이슈가 오면서 예. 기존 매물도 또 잠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축과 구축에서 다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아까 설명드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전월세는 또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도에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이슈까지 이제 이행을 하는 국면에 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지금 공급 확대 관련해서 윤재 의원이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노원구 태릉 CC, 그 예. 태릉 골프장에 대규모 신축 공급을 하려다가 예. 무산됐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정부는 바로 이제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현실 좀 있습니까? 좀 매천 가구 지을 수 있는? 일단 땅의 면적은 가능하지만 예. 이렇게 한번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던 사업이 재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비단 이런 태릉 CC뿐만이 아니고 예.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언급이 됐던 지역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국제업무지구. 주거용 부동산 이제 수량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태릉 CC에 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과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수반돼야 되는데 교통 문제. 예, 더해서. 교통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난 연말부터 계획이 뭐 발표는 예고되었지만 미세하게 다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네.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 지금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의 마지막 완벽한 이제 활용 점정은 한 조각은 공급이 메꿔져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니까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또 이번에도 이렇게 늦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또 실망을 안겨준다면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정부가 어떤 때문에. 대책을 최종적으로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금 중과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